마켓나우 2부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지혜입니다. 자, 오늘 방금 전에 한국은행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결정을 했거든요. 인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사실상 지난달이었습니다. 기준금리가 인상이 됐는데 지난달 어떻게 보면은 금리 정책 방향이 바뀌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난달에 이어서 이번 달 역시 연속 인상입니다. 이렇게 두 달 연속 인상은 3년 7개월 만에 있는 일인데요. 이게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환율이 7원 이상 떨어지는 흐름들 나타나면서 지금 증시가 상승폭을 축소하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배경 설명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윤여삼 연구위원 연결합니다. 위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기준금리가 인상이 됐습니다. 사실 양쪽 의견이 좀 팽팽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금리 인상의 배경부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일단 지금 현재도 반도체 주도하에 수출이 호조를 이루고 있고요. 전년 대비 80%가 넘는 수출 증가율이 실질 기준으로도 성장이 상당히 나오겠지만 명목 기준으로는 지금 GDI, 그러니까 교육 조건 개선으로 두 자릿대 10%가 넘는 고도의 성장을 보여주고 있고요. 기존에 한국은행이 올해 5월 달에 제시했던 올해 성장률 전망이 2.6%, 내년 성장률 전망이 2.1%였습니다. 근데 최근 수출 호조가 더 강화되면서 올해 성장률을 오늘 지금 현재 3.3%로 이제 굉장히 양호한 성장 수출을 실질도 올렸고, 그거보다 지금 마켓에서 채권 시장에서 조금 더 충격적으로 보는 숫자가 내년 성장률이 2% 초반 2.1을 봤던 걸 지금 2.9%까지 상향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내년까지 이 반도체 호조에 따르는 경기 개선 흐름이 통화 정책의 좀 선제적인 대응, 그러니까 지금 당장 물가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부담보다는 이렇게 넘치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유동성 효과나 이런 게 또 국내 금융시장, 자산시장에 부담을 준다든지 수요 견인 물가 압력으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통제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의지로 해석이 되면서 이번 달 연속으로 지난달에 이어서 이렇게 백투백 연속 인상은 좀 드문데요. 선제적으로 향후에 올 수 있는 과잉 유동성과 물가 상승에 대한 부담을 차단하기 위해서 단행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말씀을 드렸다시피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의 눈높이 좀 높여 잡은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양측의 의견이 좀 팽팽하게 엇갈렸다라는 전망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 시장 전반적인 체력 조금 더 경제 체력 분석을 드릴게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희가 봐도 사실은 내년까지 경기가 좀 상당히 양호한 호조세, 올해 저희는 한은보다 조금 더 높은 한 3.5% 내외 정도 성장에 내년도는 한 2% 중반대 성장을 봤는데, 한은은 올해 치고가는 속도보다는 내년에 좀 정부가 또 확장력 재정 정책, 지금 내년 예산도 곧 발표될 텐데요. 9월 1일 날 대규모로 편성을 하는 것들을 고려했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 경제 체력이 좋은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연속 인상을 하고 다음 올해 남은 4분기 10월, 11월 또 금통위가 있는데요. 10월까지 연속은 아니겠지만 저희는 4분기에 추가적으로 3.25까지 또 인상의 가능성. 그래서 지금 채권 시장이 프라이싱하고 있는 한 3.5%까지 내년 초까지는 3.5%까지 기준금리가 간다. 이 경로는 유효한 것 같은데요. 만약에 내년 성장률이 하는 예측대로 2% 후반대까지 나온다고 하면 혹 외국계들을 중심으로 이제 기준금리가 3.5를 넘어 3.75까지 거론하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오늘도 보시면 주담대가 이제 상당 기준 8%대, 그리고 은행들의 일부 깡통 대출, 내수로서의 내수 경기로 전환, 이런 것들을 또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좀 이따 금통위 내에서 오늘 연속 인상에 대한 금통위원들의 어떻게 다 합의를 보고 올린 것인지 이런 여건들을 조금 더 점검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희는 현재는 올해 3.25, 내년까지 3.5% 기준금리까지 룸은 있지만 추가적인 최종금리값을 상회하는 건 오늘 금통위 세부 내역을 좀 더 지켜봐야겠다. 그래서 지금 오늘 국채 3년 금리가 전일 대비 한 7, 8bp 올라서 지금 3.9% 정도 수준으로 가고 있고요. 환율은 또 7원 이상 하락하면서 1,380원을 깨고 내려가는 지금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위원님, 근데 미국 연준 같은 경우에도 매파적인 성격을 조금 더 띨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는 상황인데 국내외 금리 전망을 봤을 때 앞으로 시장 영향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가장 투자자 입장에서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번 달 저희 하우스도 지금 뭐 하는 해 선제적인 대응 가능성들 보면서 연속 인상 그리고 앞서 얘기드렸지만 내년 1분기까지 3.5% 기준금리 전망은 유지하고 있는데 거기서 추가적인 긴축에 대한 압박이 들어온다. 추가적으로 좀 더 위를 열어둬야 된다라고 하면 이 지금 현재 4%에 육박하는 채권시장 금리와 그다음에 뭐 부동산은 최근에 좀 과열이 있어서 주담대가 좀 올라가도 괜찮다고 하지만 일부 이제 건설 공급이라든지 이런 단에서 금리 올라가는 속도가 너무 과도하면 그런데도 좀 충격을 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5 이상의 기준금리를 프라이싱하는 건 오늘도 뭐 연속 인상을 몰랐던 동결을 좀 기대했던 투자자들은 오늘 금리 인상도 주시장에 좀 부담 요인이 아닌가 얘기를 하고 계신데 추가적인 긴축 여건에 대한 부담이 있고요. 미국도 만일 저희는 9월에 동결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연준이 9월에 금리 인상을 하게 된다면 최근에 뭐 미국 그 AI 투자 오늘 엔비디아 실적은 굉장히 양호하게 나왔지만 그 엔비디아가 순환금융의 중심에 있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하이퍼스케일러들의 부의 부채라고 하죠. 장부에 잡히지 않는 부채량이 장부에 잡혀 있는 5천억 달러 대비 뭐 거의 3조 달러에 육박한다. 이런 우려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의 프라이싱으로는 연준이 한 번 정도 인상하는 건 다 반영이 돼 있다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 액션이 나왔을 때 생각보다 줄 수 있는 부담. 지금 절대 금리 수준들이 팬데믹 때 기록했던 22년에 공급망 충격 때 기록했던 금리 고점들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통화 정책이 좀 여기서 신중하게 대응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경기 호조가 있어서 내년까지 한 지금 수준에서도 두세 차례까지도 추가 인상이 가능하다라는 기대가 남아있는데 미국은 한 번의 금리 인상도 좀 금융시장에 미칠 수 있는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 9월은 어떻게든 회의가 조금 신중론 쪽에서 방어해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현재 지금 변동성이 커진 주식시장에 그나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달 2.75%로 한국은행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올렸는데 이번에 또 한 번 올려서 3%까지 갔습니다. 이게 시장에 미치는 여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메리츠증권 윤여성 연구위원이었고요. 현재 이제 3%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의 전망에 따르면 내년 초에 3.5%까지 금리 인상 기조 이런 방향이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서 보시고요. 환율은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대 한 8원 정도 떨어지면서 1,300원대에 진입을 했죠. 1,378원대까지 떨어지고 있는데 이게 수출주에 미치는 영향력도 무시하면 안 되거든요. 이런 흐름 좀 잘 간파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중요한 게 이 시간대에는 금리 결정이었다면 그리고 미국 장 마감 이후에 엔비디아의 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이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에 미치는 영향력 그게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한 번에 쭉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일단 엔비디아 실적은 괜찮았고 이게 사실 좀 보시면 2분기입니다. 이제 회계연도에서 5월부터 7월까지를 계산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매출이 보면은 1년 사이에 106% 성장한 흐름들. 근데 우리는 시장에서 엔비디아 실적은 누구나 잘 나올 것으로 사실 예상을 했거든요. 그래서 13기 분기 최대 이걸 좀 예상을 한 부분은 있었습니다. 데이터 센터 매출이 중요하잖아요. 이것을 쪼개어 보면은 AI 클라우드, 하이퍼스케일러 쪽에서 잘 나오는 흐름들이 이제 포착이 됐습니다. 각각의 수치는 적었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그런데 영업이익률에서 약간 기대치에 미스된 그런 흐름들이 나타났거든요. 전반적으로 보시면 컨센서스를 소폭 하회하는 흐름들이 나타났는데 사실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시간 외에서는 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반전의 코드가 있었던 게 바로 가이던스입니다. 향후 매출의 가이던스. 이 두 번째 박스인데요. 일단 3분기 매출이 1,000억 원대 이상을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컨센서스 4% 웃도는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중국 데이터 센터의 컴퓨터 매출을 포함하지 않은 그런 수치였고요. 이쪽에서 반응을 한 거거든요. 시간의 거리에서 4% 이상 뛸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건데 28 회계연도 매출이 70% 성장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이제 공급 제약의 원인이 있어서 그나마 70% 원래는 100% 성장을 예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급 제약 이슈가 조금 더 풀리면 더 성장할 가치가 있다라고 언급이 됐거든요. 이 때문에 시간의 거리에서 오른 흐름들이
있었고 사실 이제 메모리 가격 강세 현상은 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내년 초에 제품 가격이 인상될 것이다라는 걸 예고했거든요. 전반적으로 우리 K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긍정적인 흐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발표 이후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상승폭을 좀 높이는 흐름들로 갔습니다. 그런데 굳이 연결고리를 찾아보자면 이 금리 인상이 됐잖아요. 우리나라에 어느 정도 예상된 바는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금리 동결과 금리 인상에 대한 시장 전문가들의 예측이 좀 팽팽하게 엇갈렸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사실상 금리 인상을 했기 때문에 환율이 좀 떨어지는 워낙 강세 현상 압력 이 때문에 수출주에 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상승폭은 좀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염두에 두시면서 오늘 시장을 쭉 분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수출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러한 영향 때문에 긍정적인 요인은 있지만 환율의 영향도 일부 받아가면서 일부 그런 부분으로 마이너스 될 수 있다라는 점 주가 반응에서는요. 그 점을 잘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장 더 보면요. 엔비디아 이런 부분도 쭉 정리를 해드릴 텐데 일단 엔비디아가 이제 컨커를 하잖아요. 실적 발표 이후에 컨퍼런스 콜 열거든요. 기자들과 Q&A 질문도 오고 갑니다. 엔비디아가 뭐 오픈 AI 같은 경우에 지급 보증 해주잖아요. 그러면 그 대가로 이제 오픈 AI가 엔비디아 칩을 구매하는 그런 거 이제 순환 금융이라고 해서 이것도 한때 시장 조정의 빌미가 됐었습니다. 하지만 엔비디아 CFO가 오히려 좋은 영향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리스크는 제한적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 이슈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성장축이 기존 고객이 하이퍼스케일러였다면 더 다른 쪽으로 확대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오 클라우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뭐 엔비디아에서 GPU를 사서 그것을 대여해주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코어이브, 네비우스, 아이렌 이런 종목들로 지금 확대가 되고 있다는 부분이고 소버린 AI 확산 이런 느낌이 있다는 점 확인이 되고요. 중요한 건 이제 차세대 플랫폼 베라 루빈이 풀 생산의 초입 구간에 이제 들어갔고 컴퓨터가 곧 매출이다라고 엔비디아 CEO도 매번 강조를 하잖아요. 이쪽에서 매출 가이던스 상향 이런 부분도 긍정적으로 반응이 됐다라는 점이고요. 가장 중요한 건 체결 약정 가격입니다. 이런 부분이 지속이 될 수 있을지 굉장히 중요한데 메모리 공급 약정이 당연히 가격이 이제 올라가는 것으로 파악이 됐고 수년치 약정을 좀 어떻게 보면 그 메모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메모리 슈퍼 사이클을 확인하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나라 메모리 공정, 특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게는 긍정적인 호재였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자금 조달에 대한 설계도 직접 하고 있다는 걸 좀 느끼게 했거든요. 대표적으로 아폴로, 블랙로, 블랙스톤, 브록필드, 골드만삭스, KKR과 5천억 달러를 동원해서 파트너십 이런 부분을 이제 체결하고 있다는 부분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주주 환원에 대한 얘기도 해서 이런 부분도 참고를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엔비디아는 실적으로 보여줬고 이게 중요한 분기점으로 우리 시장에서 작용을 할 텐데 오늘 금통의 이슈가 좀 맞물려 있는 그런 목요일 시장이거든요. 이후 조금 더 전문가의 의견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엔비디아 실적에서는 큰 미스 없이 괜찮았고 이게 긍정적인 영향으로 어필이 됐다라는 점 굉장히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시간 10시 12분 지나고 있는데요. 시황 상황 듣고 나서 머니코드 이어가겠습니다. 한혜정 캐스터 시황 전해주세요. 네, 오늘 양시장 동반 강세로 출발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승폭 점점 축소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어떤 흐름 보이고 있을지 히트맵 통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도 코스피 시장 빨간불로 포착되는 종목들이 더 많습니다. 반도체 투탑이 동반 강세 보이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0.9%, SK하이닉스가 1.6%, 다만 장 초반에 비해 상승폭은 좀 둔화됐습니다. 일단 오늘 새벽에 그동안 가장 큰 우려였던 엔비디아의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시장 예상치를 웃돌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는데 거기에다가 내년 매출도 70%가량 오를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기대감이 올랐습니다. 관련해서 이 반도체 투탑이 동반 강세 보이고 있고 삼성전기도 0.9% 그래도 오름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LG이노텍은 오늘 약보 합권으로 돌아선 모습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반도체와 함께 AI 인프라 쪽이 상당히 강합니다. 최근 글로벌적으로 데이터 센터가 증설되면서 이 전력 부족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데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2차 전지 그리고 전력 전선 쪽에 그 수혜를 받아가는 분위기입니다. 일단 2차 전지부터 섹터별 흐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3.5%, 오늘 삼성 SDI가 8% 가까운 시세를 분출하면서 상당히 크게 뛰어오르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다음 달에 정부의 ESS 입찰 사업도 예고돼 있는 만큼 그 기대감도 받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전력 3사도 동반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SD 지금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 4% 강세 붙어가고 있고요. SD 현대일렉트릭도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섹터가 좋은 것은 아니고요. 오늘 좀 쉬어가는 섹터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현대차 그룹주가 있겠는데 어제 이 CEO 인베스터 데이가 있었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됐는데 그래도 이 8천조 원의 자사주 소각 소식을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기대가 컸던 로봇 관련 특별한 모멘텀이 없었다는 부분 주가의 실망감으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2.5% 빠지고 있고 기아도 파란불로 포착되고 있습니다. 또 전장에서 좋았던 삼성생명도 오늘 하락 전환됐습니다. 이 삼성전자의 배당금 이제 3분기에 2조가량을 받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오늘 곧바로 차액 실현 물량 출하되고 있다라는 점은 아쉽습니다. 삼성물산도 오늘 1.8% 빠지고 있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코스피 시장 상황 함께 살펴봤고요. 코스닥 상황도 함께 열어보시죠. 코스닥 시장은 혼조세 보이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하락 전환되는 종목들 늘어나고 있는데 그래도 이 반도체 소부장단이 반도체 뚜껑과 함께 견조한 흐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오테크닉스가 1.25% 상승으로 보이고 있고 다만 지금 이 보합권으로 전환된 종목들도 눈에 띕니다. 이 원익 IPS,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종목은 보합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다만 오늘 심택이 정말 뜨거운 시세 분출하고 있습니다. 최근 주가 흐름 정말 좋죠. 글로벌적으로 MLCC, 기판 쪽 수요가 늘어나면서 최근 시설 증설 소식을 밝히기도 했는데 오늘 장중에 10% 넘게 오르면서 52주 신고가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오늘 제약바이오 종목들은 쉬어가는 분위기입니다. 일단 시총 1위 기업인 알테오젠이 0.4% 소폭 빠지고 있고요. HLB 3%, 파마리서치 1%, 펩트론 같은 종목들도 파란불로 포착이 되면서 코스닥 시장에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오늘 이렇게 양시장 트레이딩 맥 함께 살펴봤는데요. 그래서 지수 상황도 함께 살펴보시죠. 일단 코스닥은 하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약보합권 지나가면서 826포인트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피는 0.9%, 1% 가까이 오르면서 2% 가까운 강세를 조금은 돌려놓은 분위기입니다. 6,800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매매 동향도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코스피 시장 상황입니다. 일단 메이저 주체 간의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거를 연속 포착이 되고 있는데 다만 그 매수세가 그다지 크지 않다라는 점은 아쉽습니다. 개인이 홀로 5천억 원 넘게 매도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상황도 함께 살펴보시죠. 코스닥 시장은 상반된 분위기입니다. 메이저 주체 모두 내던지고 있고요. 개인이 홀로 400억 원 넘게 사들이면서 그래도 지수를 조금 방어해주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렇게 오늘 양시장 시장 분위기 함께 살펴봤습니다. 워낙 우리가 시장에 투자를 하고 관심을 가질 때 반도체 빅 이슈가 있을 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어떻게 보지 이렇게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오늘 엔비디아 실적 발표 있었고 오늘 아침에 삼성전자에 대해서 다행히 좀 리포트가 나와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KB증권이 썼습니다. 삼성전자 앞으로 더블 서프라이즈를 기대해도 된다라고 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익과 주주 환원 이렇게 두 가지가 성장축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3분기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영업이익은 한 111조 정도 이 증권사에서는 예상을 하던데요. 그러면 4개 분기 연속 최대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4분기 20조 원 영업이익이었고 올해 3분기는 111조까지 성장을 합니다. 4분기 연속 최대치를 갈아치우는 기록을 세울 것이다 라는 가능성인데요. 그리고서 이제 발표한 게 3분기 현금 배당이 한 30조 원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자사주 매입이나 소각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을 했었는데 그런 걸 봤을 때 80조 원 정도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올해 전반적으로 영업이익 380조 원 정도 예상이 되는데 그것을 고려해 봤을 때 잔여 주주 환원 재원이 110조 원이다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 3분기는 이게 한 70조 원 현금 배당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3분기 30조 원 정도 예상이 되고 4분기 40조 원 정도 예상이 되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자사주 매입에 대한 소각 이런 이슈가 있는 상황인데 40조 원 정도 자사주 매입 소각이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하반기에는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이 규모만 보더라도 배당 수익률이 4% 정도 되겠구나라고 예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는 성장 그리고 이 실적 이런 부분도 변동성이 좀 컸고 그에 따라서 주주 환원 의지에 대한 부분도 불명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 민감주로 반응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익이 드라마틱하게 커지고 이에 따른 부분이 주주 환원 이익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이 때문에 성장 가치주로 재평가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부분과 더불어서 그래서 나온 표현이 바로 이거거든요. 장기 복리 투자 자산이다라는 기대감. 이런 부분으로 받쳐줄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변동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금리 시대입니다. 오늘 한국은행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했고 연준에서도 매파적인 그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최적의 투자 대화는 결국 삼성전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블 서프라이즈, 실적과 그리고 환원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긍정적인 부분이 주가에 제대로 반영이 되어 있을지 여러분도 잘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KB증권에서는 삼성전자 60만 원으로 유지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고배당 정책을 취하면서 관련 계열사 이런 부분도 과연 잘 갈 수 있을지 궁금하실 텐데 삼성생명 이슈를 LS증권이 얘기를 했거든요. 삼성전자의 주주 환원 따라서 뭔가 가치가 변하나 모양인데 지난번 대비해서 11% 목표 주가를 상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42만 원으로 목표 주가를 상향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삼성생명이 대규모 이제 배당 수익이 날 수 있을지 가늠을 하셔야 되는데 삼성전자가 올해 주주 환원이 90조에서 110조 원 정도 예상이 되는데 이거 머니코드에서 이전에 자세히 언급을 해드렸거든요. 좀 쉽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삼성생명은 어떻게 보면 이제 보험업입니다. 보험업은 우리나라의 금산 분리 그 원칙이 있기 때문에 한 기업을 보유할 때 일정 지분 이상을 넘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뭐 자사주 매입해서 소각하게 되면은 지분율이 높아지잖아요. 그러면은 일정 부분 삼성전자의 주식을 팔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자 지분에 대한 매각 이익도 기대가 된다라는 얘기가 자연스럽게 이제 나오는 그런 상황이고요. 3분기 우리는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삼성전자에서 이제 특별 배당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삼성생명 쪽에서 순이익이 늘어나거든요. 이런 부분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봤을 때 단순 계산해도 올해 DPS가 10,000원 플러스 이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추가적인 뭐라 그럴까요? 배당 재원이 좀 높아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봤을 때 4조 5천억 원 정도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내년은 삼성전자가 70조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를 봤을 때 추가 재원은 10% 플러스 배당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고 DPS 같은 경우에도 10,000원 정도 상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참고해 볼 게 삼성생명 같은 경우에는요. 삼성전자가 배당과 자사주 매력 이런 부분이 있는데 자사주 매입보다 배당을 좀 많이 해야지 삼성생명 입장에서는 배당 재원이 더 많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을 했거든요. 그런 흐름으로 보고 결과적으로 삼성전자 주주 환원 이런 소식 그리고 그런 기대감 때문에 삼성생명의 목표 주가가 오르는 흐름들이 있었다라는 자연스러운 흐름 이런 부분도 잘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현대차 CEO 인베스터 데이 있었거든요. 그 리뷰를 다수의 증권사에서 했더라고요. 저는 대신증권의 리포트를 좀 꼽아봤습니다. 그리고 현대차의 목표 주가는 74만 원이다. 목표 주가를 흔들지 않았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이번 CEO 인베스터 데이를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그러니까 뭐 사업 계획이나 앞으로의 가이던스 이런 부분을 한번 재확인했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약속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 큰 문제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라는 확인하는 자리 그런 분위기였고요. 다만 이제 대신증권에서는 신규 투자 계획이나 그리고 가시적인 성과는 단기간에 좀 제한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부분에 대한 이벤트가 소멸됐고요. 그리고 3분기 판매 부진 이런 리스크가 있고 파업 이슈가 좀 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주가 상승에 약간 걸림돌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우려를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래도 반등에 대한 모멘텀은 여전히 서려 있다라고 언급이 됐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피지컬 AI 쪽에서 뭔가 좀 드러나야지
주가가 좀 반응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미국의 RA라고 해서 이제 미국 로봇 투자 아시죠? 로보틱스 이런 부분이나 국내 투자 대표적으로 호남 투자, 새만금 투자 이런 부분 떠올리시면 되는데 그 부분이 이제 구체화돼야 될 것 같고요. 3분기 안타깝게 이제 판매가 이제 부진한데 4분기 신차 효과, 지배구조 개편 이슈 이런 부분이 더해진다면 좀 달라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게 하나의 주가 반등 모멘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연말에는 조금 더 다양한 피지컬 AI에 대한 업데이트 이슈들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은 되는데 28년입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 로봇 생산 이런 부분에 대한 캐파가 한 3만 대 정도 될 것으로 보이고요. SDB 같은 경우에도 양산에 대해서 좀 이후에 다음 장에 좀 말씀드리겠지만 좀 구체적인 이런 부분을 좀 답답해하셨던 부분이 계시는데 이런 부분 좀 이후에 좀 살펴드릴 거고요. 29년 AI 데이터 센터 새만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동 계획을 좀 유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전에 약속된 대로 진행은 되고 있다라는 부분인데 주가를 드라마틱하게 끌어올릴 요소는 아직 아니기 때문에 피지컬 AI 이런 업데이트 이슈가 뭐가 나올 수 있을지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Q&A에 좀 나온 중점적인 질문이었고요. 좀 한 개 좀 살펴보면은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이제 BD고 RA 같은 경우는 미국 로봇 투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펀딩을 하거나 자금을 조달하거나 아니면 지분 구조에 대한 다양한 옵션이 좀 검토되기는 했는데 아직 구체적인 시점이나 뭐 여러 가지 확인된 바는 없어서요. 이런 부분을 좀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로보틱스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주가 반등을 이끄는 데는. 근데 역할은 좀 한정돼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투자자이고 지원사이다. 이렇게 나쁜 의미로 한정이 아니고요. 역할을 좀 구분지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독립법인으로 나오는 거 있잖아요. 스핀오프. 이 부분은 좀 미확정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자율주행 쪽, 그리고 소프트웨어 차량 이쪽 부분에서는 뭔가 지연되고 답답한 흐름이 있었던 건 맞는데 그래도 뭐 일정은 유지한다라고 언급은 됐으니까요. 그래서 내년 말에 양산을 준비해서 28년 초에 판매를 좀 개시할 일정이다. 요런 데드라인을 좀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예상은 듭니다. 그리고 이제 아트리아 AI 보안 계승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이제 현대차 그룹의 자율주행 이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지속적으로 2033년 경쟁사를 좀 추월하겠다라는 의지는 갖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포인트에서 뭔가 변수가 나와야지 주가도 좀 이끌지 않을까 싶고요. CEO 인베스트데이의 굵직한 내용은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참고하시면서 좀 답답한 흐름이라고 느끼실지라도 반등의 모멘텀 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증권의 리포트였고요. SK이노베이션, SKIT 흡수합병에 대한 공시 나왔잖아요. 그에 대한 리포트이고 하나증권에서 20만 원을 또 유지를 했습니다. 일단 신주 발행 448만 주 있는데 이게 주식 희석률이 약 2.6%다라고 언급이 됐습니다. 뭐 당장 현금 유출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워낙 SKIT의 재무 이 리스크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뭐 신용등급도 괜찮고 그런 걸 막아줄 수 있는 경제적 규모를 가진 SK이노베이션 이런 부분이 이제 흡수를 합병을 하면서 선제적인 리스크를 차단했다 이렇게 느끼시면 될 것 같습니다. SKIT의 그 상황 좀 잠시 언급해드리면요. 영업적자 뭐 지속이 되고 있고요. 순차입금 늘고 있습니다. 1조 넘고 그리고 부채 비율을 152%로 유동성 부담이 있는 게 좀 확인이 되는 거고 1년 내 차환해야 되는 금액도 있고요. 현금은 다만 2,400원에 불과해서 좀 재무적으로 부담감이 있어서 이걸 SK이노베이션 흡수 합병하면서 선제적으로 리스크를 좀 차단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뭐랄까요? 여기서도 이제 주주들이 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나오는 게 이제 주주환원 가이드가 필요하다라는 얘기했습니다. 뭐 자사주 매입 소각, 배당 이런 부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어제 이제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두 자릿수 급락을 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반등 탄력을 이어주려면 어쨌든 주주들이 원하는 그런 대책을 얘기해야 될 텐데 그런 부분으로 방패방위가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목표 주가를 크게 흔들지 않았다라는 거에 좀 만족하실까요? 어쨌든 하나증권이 SK이노베이션에 대한 SKIT 흡수 합병에 대한 변론 이런 부분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미약품 호재가 있었죠. 신한투자증권에서 얘기를 했고 이러한 호재 때문에
기존 대비 27% 이상 목표 주가 상향해서 65만 원으로 올려 잡았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비만 신약에 대한 이슈가 있었는데요. 이게 이제 로슈 자회사의 라이선스 아웃한 이슈가 있었고, 이제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살을 빼주기는 하는데 근육 손실 이런 부분도 있었거든요. 근 손실. 그런데 이거는 근육을 보존하는 비만 신약입니다. 그래서 이게 차별화된 경쟁력으로 부각이 됐거든요. 그래서 한미약품이 이런 부분으로 라이센스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금액이 꽤 큽니다. 왜냐하면 3조 2천억 원의 빅딜이었고 선급금도 2,700억 원 정도 돼서 역대 최대이고요. 선급금 비율 같은 경우도 평균 2배 이상 되는 그런 이슈입니다. 일상단계인데 압도적인 계약 규모로 긍정적인 또 의미를 냈다라는 부분이고요. 로슈 같은 경우에는 사실 비만 시장의 후발주자였는데 경쟁력이 좀 제한이 됐는데 이 근육 보존 비만 신약을 받으면서 긍정적으로 차별화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신약 가치 또한 이러한 이슈 때문에 좀 점핑한 흐름들이 있고요. 그래서 내년 글로벌 2상에 진입이 됐을 때 대규모로 마일스톤이 좀 기대가 된다라는 언급이 되어 있고 추가적으로 비만 신약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좋은 이슈 냈죠. 그게 보답이 되는 상황이고요. 이제 주가로 좀 반영이 될 수 있을지 보셔야 되고요. 신한투자증권에서는 65만 원으로 올려잡았다는 점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비만 시작 그리고 시장, 우리나라의 기술 수출 여력 이런 부분도 좀 더 가셔야 되지 않을까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도 다행히 시장이 호재에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듯합니다. 양 시장이 플러스 됐네요.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어떠한 힘 때문에 올라가는 건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훈 이데일리 온 파트너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에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역시나 이제 이 실적 발표에서 미국의 빅테크들이 AI 투자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사실 확인시켜줬죠. AI 투자 과잉론이 지금 시장에 발목을 잡고 있는 요인이었는데 이걸 말 그대로 이 애널리스트의 뇌피셜이었다고 완전히 시장의 분위기를 돌려놨습니다. 우리 시장에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이런 반도체 관련주들이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여기 또 역시나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에 영향을 받은 바가 큽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메모리 반도체 공급 가격 상승이 엔비디아의 실적마저도 둔화시킬 수 있는 그런 파워를 갖고 있다는 것을 이번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시장의 주도주는 여전히 삼전 닉스로 대표되는 반도체라는 사실과 AI 데이터 센터 투자에 따른 전력기계 관련주 같은 이 AI와 관련된 종목들이 실적이 좋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줬죠. 그러면서 지금 당장 돈을 벌고 있는 이 반도체와 AI 관련주들 그리고 앞으로 돈을 벌 2차 전지 같은 종목들, 특히 삼성 SDI가 삼성 디스플레이 지분을 일부 매각하면서 이 투자비를 확보했다는 사실이 오히려 삼성 SDI에 거래를 하는 이 2차 전지 소재 쪽 업체들을 동반해서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삼성 SDI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현대차에 이번 9월 달부터 해서 P6 각형 배터리를 납품을 합니다. 이거는 이 아이오닉 3라고 해서 보급형 전기차에 이 장착이 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러면서 전기차 캐즘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모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이 2차 전지 시장이 이제는 전기차 캐즘에서 벗어나면서 그리고 여기다 더해서 ESS 시장까지 LF 배터리를 양산하고 또 내년에는 전고체 배터리까지 양산하면서 2차 전지 시장 전체가 실적이 개선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거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앞으로 돈을 벌 쪽도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지만 근데 여기에 이제 오늘 한국은행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올려서 우리나라도 이제 기준금리가 3%대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원달러 환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번 3분기 때 아마도 지금 같은 환율이라면 우리 기업들이 지금 기존에 이제 환차익을 보던 부분이 많이 줄어들어서 실적이 둔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좋은 종목들을 찾아야죠. 자, 그리고 앞으로 이 기준금리 올렸기 때문에 로봇주 같이 수익성이 떨어지는 종목들은 좀 우려됩니다. 그래서 오늘 역시나 이 파란불을 켜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 로봇주들은 내년 1월 달 초에 있을 CES 2027을 놓고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 말뜻은
지금이 제일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CES 2027에 피지컬 AI와 진보된 기술이 공개되고 휴머노이드 로봇 양산이 내년부터 본격화됩니다. 그에 따라서 로봇주들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적을 내며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는 그런 기업들로 변화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실적이 없을 때가 제일 싸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연말 시장 수익률을 생각하면서 이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반도체주 같이 지금 돈을 버는 종목들, 그리고 로봇주와 같이 앞으로 돈을 벌 이런 종목들을 내 포트에 담아야 되는데요. AI와 피지컬 AI를 이 중심에 두시고 포트폴리오를 짜신다면 충분히 좋은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 전반적으로 AI 투자 관련주 오르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2차 전지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 갖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관전 포인트로 삼아볼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네, KBI 메탈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업체는 이제 구리 전선을 만드는 노드를, 그러니까 원초적인 이제 가장 핵심적인 소재죠. 노드를 제조하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가 최근 변압기 회사를 인수했습니다. 그러면서 변압기 시장에도 진출했죠. 최근 들어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국제 구리 가격이 많이 상승하고 있으면서 이 국제 구리 가격의 상승을 바로 판가에 반영을 시키면서 실적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KBI 메탈 같은 경우도 말 그대로 전력기기 시장에서 변화와 이런 성장을 바로 과실을 따먹을 수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KBI 메탈의 실적을 확인하시면서 내 포트에 담으시면 충분히 좋은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의 종목 KBI 메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태훈 이데일리 온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자, 오늘 기준금리 동결 소식도 있었고, 기준금리 인상 소식도 있었고요. 그리고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따른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 이어지는 코너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오늘은 최창규 미래에셋 ETF 컨설팅 본부장님 모셨거든요. 바로 엔비디아 실적 분석 조금 더 자세히 해드리면서 이게 우리나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저희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네. 실적 그리고 매출 가이던스가 괜찮아서 시간에 거래에서 좋았거든요. 네. 올 시장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엔비디아 실적을 바라볼 때는 AI 투자 사이클이 끝났냐 끝나지 않았냐 바로미터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미 지난번에 코어 위브 실적을 통해서 이번에 엔비디아 실적이 좋을 거다라는 기대감은 상당히 강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눈높이가 너무나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감동적인 실적이 나올 거냐 여기에 좀 방점을 맞췄던 것 같고요. 감동적인 실적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실적은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분기 매출 전년 대비해서 106% 증가로 나왔고요. 그리고 AI 투자 사이클과 가장 연관이 있는 데이터 센터 매출 전년 대비 무려 117% 급증을 했습니다. 당연히 순이익을 볼 수밖에 없겠죠. EPS도 2.22달러로 AI 수요 강세가 다시 한번 확인이 됐었습니다. 참고로 컨퍼런스 콜은 시간 외에서 이루어졌었는데요. 이렇게 실적 발표 일어나고 나서 주가는 좋지 못했습니다. 왜 좋지 못했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역시 엔비디아는 돈을 많이 버는 기업이다 보니까 매출 총이익률이 얼마냐 그리고 매출 총이익률의 3분기
전망이 얼마냐 이 부분이 중요했었는데요. 3분기 조정 매출 총이익률 전망이 74%로 예상치였던 74.7%를 하회하는 매출 총이익률을 제시하면서 주가가 조금 약세를 보였다라고 정리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컨퍼런스 콜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요. 컨퍼런스 콜은 향후에 우리가 얼마나 더 잘할 수 있어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장인데요. 여기서 좀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컨퍼런스 콜 얘기를 하면서 엔비디아가 다음 회계연도에 시장 예상인 45%를 크게 웃도는 70% 수준의 매출 성장률을 전망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은 HBM도 비싸죠. D램도 비싸죠. SSD도 굉장히 비싼 상황인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70% 수준의 매출 성장을 전망했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은 거봐 AI 투자 사이클은 다음 분기에 더 좋아질 거야. 이런 긍정적인 기대감을 한껏 부풀리게 만들었고요. 결국은 현재 확보 가능한 GPU, 확보 가능한 부품만 가지고도 이 정도의 성장률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은 AI는 여전히 진화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증명했던 엔비디아의 실적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요. 지금 화면 보시는 바와 같이 5% 정도의 상승 나타나고 있는 것도 향후에 AI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이 엔비디아의 주가에 덧붙여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네, 엔비디아 실적 발표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게 사실 뭐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타나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그래도 4에서 6% 상승했다가 네. 현재 상승폭 좀 줄이고는 있거든요. 네. 말씀해 주셨다시피 그렇게 엄청 감동적인 실적은 아니어서 그런가라는 생각도 들면서 지금 기준금리 인상이 됐잖아요. 네. 워낙 강세거든요. 그러니까 수출주가 이로서 좀 타격을 받나 이런 생각도 오늘 들기도 하고 전반적으로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저도 엔비디아의 실적을 바라보면서 제 마음속에는 두 마리의 천사와 한 마리의 천사와 한 마리의 악마가 싸우는 그런 모습을 저도 느꼈습니다. 의심은 뭐냐면 가장 큰 의심은 지금은 돈의 전쟁입니다. 쩐의 전쟁이기 때문에 굉장히 과도한 캐펙스 투자 그리고 그 캐펙스 투자에 해당되는 재원을 어떻게 마련했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데요. 최근에 엔비디아 관련된 이슈들이 굉장히 많지 않았습니까? 네. 뭐 순환금융 이슈라든지 지급보증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잭슨홀에 아마 전 세계인들의 귀가 쏠려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미국에서 장기금리가 튀면서 금리 부담이 AI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런 부분들이 의심의 가장 큰 근거거든요. 아직까지 엔비디아가 매출 총이익률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냈지만 3분기 가이던스를 긍정적으로 냈지만 장기 금리가 떨어지기 전까지는 아마 그런 거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는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아마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움직임도 장 초반에 강하게 붙었다가 상승폭이 축소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결국은 뭐 이런 장기 금리에 해당되는 금융 부담이 자리 잡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말씀해 주다시피 이번 주에 이제 남은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는 잭슨홀 미팅 맞습니다.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금리의 변화와 그리고 중요한 게 AI 반도체 투자 지속에 대한 그런 의미들 이런 부분도 좀 확인하려고 하는 심리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이번 잭슨홀 주제부터 좀 먼저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네. 주제가 AI 산업은 아닙니다. 금융 혁신, 지급 결제, 네. 정책에 관련된 함의라는 주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금리와 관련된 주제는 아니고요. 뭐 지급 결제 뭐 이런 부분들이고요. 결국은 이번 잭슨홀에서 우리가 듣고 싶은 것은 결국은 케빈 워시의 입인 것 같습니다. 네. 케빈 워시가 워낙 말을 안 하고 그리고 또 케빈 워시가 새 연준 의장으로 취임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분의 케빈 워시식 통화 정책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자리가 잭슨홀 미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먼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참고로 워시 의장 같은 경우에는 파월 시장 시절과 다르게 포워드 가이던스 이런 것 좀 줄이겠다. 그리고 오히려 데이터 시장 이런 거를 좀 더 선호하겠다 이런 얘기를 좀 했었기 때문에 이런 방식이 어떻게 본다면 시장이 알고 싶어 했던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잭슨홀 미팅에서 케빈 워시식 통화 정책이 무엇인지 이게 첫 번째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방금 제가 얘기했던 장기금리 최근에 굉장히 불편할 정도로 많이 올랐는데요. 과연 이번 잭슨홀에서는 기준금리 중요합니다. 몇 번 올릴지 중요하고요. 언제 올릴지도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장기금리 상승, 최근에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장기금리 상승을 얼마나 용인할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AI랑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보셔야 되는데요. 지금 미국에서도 AI가
우리 성장률을 얼마나 끌어올리고 있어? AI가 기업 이익을 얼마나 많이 땡기고 있어? 이런 거에 대한 논쟁이 활발하거든요. 동시에 뭐 전력, 반도체, 메모리 가격 상승했기 때문에 AI발 인플레이션 나타나는 거 아니야? 네. 이런 두 가지 논쟁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워시 의장이 AI와 생산성에 관련된 연준 내부 연구를 언급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잭슨홀 미팅에서는 두 가지를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엔비디아 컨퍼런스 콜에서 좀 중요한 발표가 하나 있었는데요. AWS가 뭐 좀 엔비디아 칩을 이용해서 뭐 굉장히 많은 뭐 수요를 또 창출하겠다라는 얘기를 좀 했었기 때문에 네. 역시 화면에 나오고 있는 것처럼 미국 빅테크 기업들은 미친 듯이 엄청나게 캐펙스 투자를 하고 있다. 따라서 장기 금리가 발목을 잡을 가능성도 끊임없이 제기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맞다. 이번에 이제 엔비디아의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 요인도 아마존 웹 서비스가 정말 말씀하신 대로 네. 그 베라 CPU. CPU와 그러니까 이걸 포함한 GPU 200만 개? 야, 200만 개면은요. 제 머릿속으로는 지금 굉장히 비싸거든요. GPU랑 200만 개 CPU. 맞죠? 예, 200만 네, 개 맞습니다. 네, 그러면 네. 한 개 가격도 네. 거의 글쎄요. 몇 천만 원 단위인데 이걸 200만 개 쓴다라는 게 그러니까요. 시장에서는 굉장히 깜짝 놀랄 만한. 그리고 또 AWS 아마존 입장에서도 미친 듯이 투자를 해서 우리가 수익성을 낼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을 근거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캐펙스 투자하는 만큼 얼마나 수익을 낼 수 있어? 이런 부분들을 한 방에 해소해줬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시간 내에서 주가가 상승했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전략적 파트너십 이것도 놓칠 뻔했는데 상기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런 이슈도 지금은 있었다. 저는 이런 생각도 해요. 아마존 혼자 독야청청 살아남아서 모든 시장을 잡아먹을 거냐? 저는 그런 일은 없다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그들도 굉장히 거대한 자본적 지출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저랑 손잡을 수밖에 없어요. 엔비디아랑 손잡고 또 오픈 AI도 손잡는 한편에 엔비디아가 칩이 굉장히 비싸졌거든요. 네네네. 그런 상태에서 엔비디아의 독점적 구조에 대해서 껄끄럽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오픈 AI도 자체 칩, 메타도 자체 칩, 구글도 자체 칩. 어찌됐건 엔비디아와 손을 잡지만 손을 잡는 이면에는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의 칩을 만들어서 예. 엔비디아에 종속되지 않겠다. 그런 느낌도 좀 받고 있으니까 아마 2027년에는 글쎄요 누가 승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각자 도생 즉 옥석 가리기의 장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엔비디아에서도 메모리 가격 급등으로 인해서 제품 가격 인상을 좀 예고한 바가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사안이 맞물리다 보니까 각자 도생 말씀하신 것처럼 옥석 가리기죠. 네, 맞춤형 AI 자기 스스로 자사칩 개발하자 이런 의지도 있고 전반적으로 AI 투자 확대는 뭐 확인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네. 우리 메모리 반도체가 크게 막 엄청 쫄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전반적으로 보면은 지수에 또 영향을 받아서 네. 말씀드린 대로 ETF 시장이나 뭐 전반적으로 채권 시장에 대한 불안감을 좀 반영하고 있지 않나.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뭐 케빈 워시의 의장의 말도 확인해야 되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예. 채권 시장 불안감 어느 정도 좀 잠잠해졌으면 좋겠는데 네. 그래도 이제 장기 국채 금리 여전히 좀 위에 있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 언급해 주셨으니까 네. 그 점은 저희가 좀 잘 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 부분도 좀 볼까요? 사실 그렇게 변동성 있는 부분에서 투자 대안이 될 수 있는 건 그래도 메모리 그쪽인데 네. 노사 갈등 이런 부분도 겹쳤고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해서 약간 좀 아쉽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삼전닉스 ETF 네. 이 부분이 분위기는 좀 어떤지 궁금해요. 분위기는 확실히 변동성에 대해서 불편해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주주 환원 정책 보면서 좀 깜짝 놀랐던 게 두 가지가 깜짝 놀랐는데 네네네. 이렇게 큰 규모를 제가 26년 차인데 이렇게 적극적인 주주 환원 정책을 취하는 거 처음 봤습니다. 이게 네.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로 이렇게 했는데도 주가가 빠진다고? 이것도 저의 퀘스천 마크 중에 하나였거든요. 결국은 주주 환원 정책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봤을 때 그 회사의 기업 밸류를 높일 수 있는 강력한 장치 중에 하나예요. 참고로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애플 같은 경우에도 참고를 좀 해보면 애플 같은 경우에는 자사주 매입을 선호하는 회사거든요. 참고로 작년에 벌어들이고 캐펙스 투자하고 남은 돈이 988억 달러였는데 올해 자사주 매입한 금액이 혹시 얼마인 줄 아세요? 애플.
애플. 988억 달러가 남았는데 900억 달러를 자사주 매입했어요. 거의 100% 가까운. 맞습니다. 그 정도로 적극적인 자사주 매입, 주주 환원 정책을 쓰면서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이런 철학을 갖고 있더라고요. 우리 회사에 남는 돈은 주주 거다. 우리 회사에 남는 돈을 왜 우리가 남겨서 갖고 있냐. 주주한테 돌려줘야 된다. 이런 정책을 쓰니까 물론 애플이 기술적인 측면 아니면 아이폰이라든지 여러 가지 성과물이 있긴 하겠지만 이런 적극적인 주주 환원 정책과 맞물려서 애플 주가도 괜찮은 거거든요. 분명히 저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주 환원 정책 급하게 발표했다라는 느낌 좀 받았고요. 두 번째로 느낌은 얼마나 지속할 건가? 내년에는 당연히 지속할 거예요.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개년이고요. SK 하이닉스는 2027년까지이기 때문에 내년, 내후년까지는 지속할 거지만 아마 투자자들이 바라보는 것은 2026년, 2027년뿐만 아니라 2030년, 2040년에도 그런 적극적인 주주 환원 정책을 쓸 건가라는 의구심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제 단발성 주주 환원 정책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어제도 현대차가 주주 환원 정책 발표했지만 주가는 좀 약세를 보였다는 것은 단발성 주주 환원 정책이 아닐까? 이걸 장기적으로 지속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에서 출발했던 거니까 이런 주주 환원 정책이 결국은 주가의 하방 경직성 그리고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에 강력한 근거로 작용할 거고요. 저희 ETF 업계에서도 삼성전자 하이닉스와 채권을 묶어서 네. 변동성을 좀 낮추면서 채권도 최근에 금리가 올라가면서 가격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두 마리의 토끼를 겨냥하는 삼전 하이닉스 채권원화 이런 형태의 ETF들을 많이 내고 있으니까 저희 ETF 업계에서 삼전 하이닉스 그리고 채권에 대한 뷰가 어떤지를 간접적으로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말씀 너무 잘해주신 게, 그러니까 굉장히 이 현업에서 오래 계셨지만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주주 환원 정책 규모가 엄청 큰 거 네. 놀랍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워낙 우리는 상대적이잖아요, 기준이. 애플은 뭐 벌어들인 이익의 100%를 막 쏘고 이러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잉여 현금을 50% 뭐 이상이라는 뭐 조항은 바꿨어도 약간 못 믿어하는 그 지속성에 대해서 지속성이죠. 네, 의문을 가지는 그런 네. 흐름들이 있다는 게 좀 아쉽긴 하네요. 네,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배당 귀족이라는 용어가 있고요. 배당 킹, 귀족? 예, 배당 귀족. 그리고 배당 킹이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맞습니다. 주주 환원 정책 중에 하나가 배당이고요. 여기서 해당되는 배당 귀족이나 배당 킹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10년 이상. 예, 10년 이상 배당을 늘리거나 배당 킹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50년 이상 배당을 네네. 늘리는 어떻게 본다면 고객 투자자와의 믿음이 쌓여야 되는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뿐만 아니라 이런 주주 환원 정책이 한국 증시에 널리 퍼지는 것도 긍정적이지만 오래 지속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는 삼전 닉스와 채권을 혼합해서 변동성도 줄이면서 주주 환원 정책에 따른 인컴도 고객에게 아니면 투자분들한테 드리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네, ETF 전략 원래 이제 바구니 전략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익률도 챙기고 안정성도 챙기고 요 비중을 조절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전략이기 때문에 네. 머리를 또 잘 쓰시면 네. 편안한 투자가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선진국 중심의 ETF는 좀 마음이 편하게 가져갈 수 있나요? 아직? 아니요, 저는 물론 뭐 가장 스탠다드한 거긴 하지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옥석 가리기입니다. 빅테크 기업들 주가가 다 같이 오르고 다 같이 떨어지는 장 아닙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실적 굉장히 감동적인 실적을 냈지만 오히려 시간에 그 주가는 장중 내내 좀 빠졌었거든요. 오히려 컨퍼런스 콜 이후에 올랐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아마 내년까지는 꾸준히 일어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 어찌됐건 미국에는 가장 좋은 AI 기업들이 상장되어 있으니까 한국 투자들이 미국으로 넘어가는 아니면 한국 투자들이 나스닥 100으로 넘어가는 그런 머니 무브는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지만 좀 그 머니 무브가 다시 한번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필두로 해서 한국으로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금씩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드는 생각이 과거에는 AI 그러면은 뭐 반도체라든지 메모리라든지 칩 중심으로 이루어졌었지만 네. 지금은 뭐 GPU, HBM에서 서버, 네트워크, 광통신, 전력 인프라 이런 쪽으로 좀 확산되는 느낌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밑에 화면 보시면 뭐 반도체 플러스 전략 산업이라든지 아니 좀 확산되는 AI 쪽으로 아마 포커스를 맞춘 그런 ETF들도 최근에 등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변동성을 낮추기 위해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그리고 미국채를 섞어버리는 그런 채권 혼합형 ETF도 나타나고 있으니까 시장에서는 분명히 좋은 기업, AI가 우리 시장을 좀 더 풍족하게 할 거야. 그렇지만 좀 더 세부 밸류체인으로 세분화되고 있어라는 느낌도 받으시면 되고요. 변동성이 불편하시면 채권 혼합형 중심으로 대응하시는 그런 움직임도 있다는 것을 아시면 좋습니다. 네.
자, 이렇게 최근 이제 증시 성격 뭐예요? 하면 순환매 이렇게 언급이 네. 되기도 하잖아요. 네. 그 전략들 EPF 전략에서도 활용 가능하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워낙 이제 주식 전반의 그런 내용과 ETF는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우리가 그런 부분으로 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대표적인 분이 최창규 본부장이 아니겠습니까? 예, 오늘 좀 잘 들어왔고요. 다음번에도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최창규 미래에셋 ETF 컨설팅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엔비디아의 호실적과 매출 성장률 70%라는 깜짝 가이던스에 프리마켓에서부터 반도체 훈풍이 강하게 불었습니다. 영향받으면서 국내 증시 양 지수 모두 상승 출발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승폭이 점점 더 축소되고 있는데요. 현재 지수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바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는 오늘 2.7%대 갭상승 출발했습니다. 7천선 회복을 목전에 두고 시작을 했는데 이후 점점 빠지기 시작하더니 10시경에 저점을 형성했습니다. 현재는 다시 회복에 나서고 있고요. 1.7% 오름세 보이면서 6,927포인트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10시 조금 전후로 약보합권에 전환되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0.8% 오름세 보이면서 830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장 초반부터 매수에 들어왔습니다. 현재 1,100억 원대 매수에 나서고 있고요. 기관은 매도에서 매수로 전환 후 거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이 코스피 시장에서는 8천억 원 넘게 현재 물량을 덜어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매매 동향도 살펴보시죠.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이 장 초반부터 매수에 나서고 있고요. 기관이 다만 홀로 매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어서 환율 살펴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두고 1,380원 선에서 보합권으로 움직였습니다. 다만 결과가 나오고 현재는 8원가량 내린 1,378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 분위기 간단하게 체크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투자 뉴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바로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3%로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지난달 3년 6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올린 데 이어 이번에도 금리를 인상하면서 연속 인상을 결정했습니다. 기준금리가 연 3%대로 올라선 것은 2024년 11월 이후 1년 9개월 만입니다. 이번 금리 인상의 배경에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수요 측 물가 압력과 중동 전쟁으로 인한 국제유가 상승, 또 한동안 이어진 고환율 등이 자리 잡았습니다. 또 성장세가 당초 예상보다 강한 가운데 물가도 목표 수준을 웃도는 흐름이 이어지면서 한은의 이번 금리 인상 명분을 뒷받침했다는 평가입니다. 한편 한국은행은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6%에서 3.3%로 0.1%포인트 대폭 높여 잡았습니다. 초호황기에 접어든 반도체 사이클이 수출은 물론 투자와 민간 소비 등 내수까지 견인하면서 성장세를 강력하게 끌어올릴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금리 인상의 수혜주로 평가받는 금융주들의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KB금융이 현재 0.9% 오름세 보이면서 16만 8천 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신한지주는 1.2% 오름세 보이면서 10만 8천 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이어서 우리금융지주 0.3% 강보합권에 3만 3천 원 선에 움직입니다. LG이노텍이 미국 아마존의 자율주행 자회사 죽스에 차량용 카메라 모듈을 공급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죽스는 아마존이 2020년 인수한 자율주행 기술 기업으로 지난해 라스베이거스에서 로보택시 호출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LG 이노텍은 죽스의 로보택시 개발 초기부터 협력 관계를 이어왔으며 양사의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향후 수년간 죽스의 로보택시에 LG 이노텍의 카메라 모듈이 탑재될 예정입니다. 이번 제품은 500만 화소의 고해상도 카메라 모듈로 초정밀 광학 설계 기술이 적용됐습니다. 회사는 장착 위치에 따라 서로 다른 화각을 지원하는 만큼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차량 주변 360도를 정밀하게 감지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극심한 온도 변화에도 일정한 성능을 유지하도록 내구성을 높였으며 방수 기능을 갖춰 비나 눈 등의 악천후 상황에서도 주변 환경을 안정적으로 감지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엔비디아의 호실적에 장 초반부터 반도체 기판 쪽도 강했습니다. LG 이노텍 장중에 약보합권으로 전환되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1.2% 상승하면서 59만 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삼성전기 장 초반부터 강합니다. 3.6% 튀어오르면서 137만 원 선에 현재가 형성하고 있고요. 일수페타시스는 강보합권에 11만 1,000원 선에 지나가고 있습니다. 현대글로비스가 화장품과 K-팝 음반을 해외로 운송하며 K-컬처 수출 지원에 나섭니다. 현대글로비스는 최근 APR의 화장품과 SM의 음반, 항공 운송 계약을 수주해 수행하고 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APR의 화장품은 미국 LA, 영국 런던,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등으로 운송하고 SM의 음반은 미국 시카고 등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현대글로비스는 포워더로서 화물 포장부터 통관, 선적, 현지 도착까지 운송 전 과정을 책임지고 항공사와의 협상을 통해 화물에 적합한 항공편과 운송 경로를 확보합니다. 최근에는 일반 소비자를 넘어 미술품 운송까지 영역을 넓혔는데 글로벌 전자상거래 확대에 따라 항공 포워딩 시장의 성장이 예상되는 만큼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현대그룹주 주가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현대글로비스는 0.9% 하방 압력 받아가면서 20만 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현대모비스 2.3% 빠지고 있습니다. 45만 3천 원 선에 거래됩니다. 현대차 어제 인베스터데이가 있었는데 관련해서 AI 로봇 쪽의 이야기가 적게 나오면서 실망 매물이 출회되고 있습니다. 현대차 1.7% 하방 압력 받아가면서 40만 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오늘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75%에서 3%로 0.25%포인트 인상 결정을 내렸습니다. 동결적으로 시장이 예상을 했던 만큼 이 상황의 두 달 연속 인상이 일단 기업들의 재무에는 부담으로도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관련해서 종목들의 주가와 물가 흐름들 잘 체크해 보셔야겠고요. 일단 오늘은 엔비디아 실적 영향으로 반도체와 관련된 투자 설비 쪽이 강한 시장입니다. 변동성을 조금 띠고 있는데 오늘 놓치지 말아야 할 투자 전략들 저희 이데일리 TV와 끝까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상위 1% 초고수의 픽 시간입니다. 수익률 상위 1% 주식 고수들 오늘 어떤 전략 세우고 있을까요? 오늘 오전장 기준 고수들의 매수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까지 살펴보겠습니다. 1순위 SK하이닉스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엔비디아가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했죠. SK하이닉스도 긍정적인 분위기 받아가면서 고수들의 매수세까지 붙고 있습니다. 이 밖에 오늘 기판주들이 일제히 좀 순위권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삼성전기와 심택, 대덕전자까지 오늘 주가 오름세 띄고 있는데요. 특히나 심택, 최근에 주가 추이가 상당히 좋습니다. 오늘도 10% 넘게 튀어오르면서 장중에 52주 신고가까지 경신을 했는데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한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AI 인프라 쪽에서도 전력 전선 쪽이 상당히 뜨겁습니다. 산일전기도 오늘 오름세 떼면서 고수들의 매수 장바구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오전장 기준 고수들의 매수 상일 종목 5가지 함께 살펴봤는데요. 오늘 이 중에서도 심택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데일리 TV 신일섭 전문위원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위원님 오늘 심택이 섹터 내에서도 좀 크게 튀어오르고 있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지 전고점 돌파도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네, 이 강한 이유는 그 기술적인 부분에서 저항선이 없고 위에 올라가서 지지라인을 밑에 받치고 있기 때문에
혼자 가장 강한 겁니다. 자, 지금 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 다음에 뭐 일본의 키오시아, 도쿄일렉트론, 무라타 제작소 이런 업체들 다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게 20주선 밑에 지금 깔려 있는 상태에서 이번 주에 회복을 하냐 마냐에 따라 다음 주에 향방이 결정이 되기 때문인데 오늘 심택은 왜 강하냐면 이번 주에 이미 급등을 하면서 추세가 복귀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위에가 가장 비어 있어요. 그래서 혼자만 급등을 한 것이거든요. 이게 특별한 이유, 그러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다기보다라고 말하는 거는 알아서 그냥 그 이유가 좋기 때문에 저항권을 뚫었겠죠. 자, 예를 들어 심택이라던가 이수페타시스, 뭐 우리나라 대덕전자도 있겠고요. 코리아 서키트도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 다 기판주인데 이 기판주들이 지금 다 똑같은 레벨에서 움직이고 있지 않거든요. 근데 어떤 것들이 이제 뭐 좋은 얘기가 나올지는 우리가 예상을 할 뿐인데 예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맞출 수가 없고 그때 맞추더라도 이미 시점이 지나 있잖아요. 기술적인 움직임이 미리 움직이기 때문에 알 수가 있어요. 이거 코리아 서키트거든요. 지금 아까 전에 뭐 지난 얘기를 쭉 했으니까 종목들을 그림만 보시면은 그 강도를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다 주봉입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도쿄일렉트론 그리고 무라타 제작소 지금 다 20주선 아래 있어요. 그 다음에 키오시아 홀딩스 다 20주선 아래 깔려 있죠. 빨간색 20주선 아래 깔려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 20주선 아래 깔려 있죠. 깔려 있으니까 오늘 장중에 상승폭을 다 깎아먹은 거예요. 위에 20주선이 머리 위에 있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기판주로 넘어가요. 삼성전기 저것도 20주선 아래에 있잖아요. 그렇죠? 이수페타시스 20주선까지 올라왔는데 20주선에 머리 박았죠. 지금 딱. 그렇죠? 그 다음에 대덕전자 20주선 아래에 있죠. 그 다음에 또 뭐 안 봤어요? 코리아 서키트? 아까 처음 봤나요? 이거 좀 밑에 깔려 있죠. 자, 그리고 심택 볼까요? 어떻게 됐어요? 지금 한 10개 봤나요? 종목? 10개 보여드린 종목 중에서 유일하게 20주선 위에 있는 종목 뭐예요? 지금 괜히 심택을 마지막에 넣었나요? 아니죠. 지금 심택 얘기가 나와서 심택이 20주선 위에 유일하게 있잖아요. 여러분들 위에는 없지 않습니까? 이제 위에는 이동평균선이 없고 전고점 6월 29일 날 16만 4천 원 전고점이 있어요. 가장 좋죠? 그렇죠? 전부 다 20주선 아래 깔려있는데 심택만 20주선을 뚫었잖아요. 이번 주에 이미. 그러니까 강력한 거죠. 저항선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심택에 어떤 좋은 뉴스가 나오는지 앞으로 어떤 좋은 일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심택이 이미 그런 좋은 일들이 일어날 거를 아는 이 선수급들이 들어와서 저렇게 올린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더 빠른, 더 정보력에 뛰어난 그게 외국인이 됐던 어떤 우리 국내 기관 수급이 됐던 미리 올려와서 선침해 초고수들이 다 샀기 때문에 저런 모양이 나오는 거죠. 우리는 알 수가 없는 엄청난 정보력과 스피드를 가진 이들이 저런 장면들을 만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택은 가장 저항권이 없는 기술적 우위의 모습을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심택이 가장 강한 겁니다. 네, 심택 같은 경우에는 이 차트를 분석해 봤을 때 상승 추이로 돌아섰고 앞으로도 오를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 남겨주셨습니다. 이렇게 매수 상위 종목 전략까지 함께 체크해봤고요. 매도 상위 종목도 곧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장 기준 고수들의 매도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권입니다. 일단 삼성전자가 1순위 자리하고 있는데요. 오늘 장중 내내 SK하이닉스보다 답답한 흐름 보이면서 고수들도 팔아 던지고 있습니다. 이 밖의 종목들 살펴보면 오늘 이 화장품이나 바이오 그리고 이 통신주 같이 최근에 경기 방어성으로 올라주던 종목들이 이제 좀 자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종목들이 좀 빠지고 있는데 특히나 오늘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까지 인상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죠. 이 바이오 종목들 같은 성장주에 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좀 우려가 되는데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오전장 기준 고수들의 매도 상위 종목도 5가지 함께 살펴봤는데요. 오늘 이 중에서도 바이오 종목들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오늘 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소식이 발표가 됐는데요. 이 바이오 종목들 좀 부담으로 작용을 할지 매도를 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근데 뭐 글쎄요. 저는 우리나라의 금리 인상이나 금리 인하 뭐 그게 크게 영향이 있다고 뭐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FRB는 거의 뭐 그렇죠. 온 언론이 우리 사실 경제에 관심이 없는 사람조차도 연예 뉴스 검색하다가도 어떻게 보면은 유튜브나 이런 데서 딱 뜰 수밖에 없을 정도로 다뤄버리잖아요. 얼마 전에 뭐 케비너 씨는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지만 파월이라는 이름을 나 경제에 1도 관심 없고 주식 투자도 아예 안 하고 계좌도 틀어본 적도 없는데 파월이라는 이름을 뭐 호날두 메시만큼 알 정도로 그 정도로 다루잖아요. 중요도가 높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 뭐 갑자기 옆에 친구한테 물어보세요. 야, 한국은행 총재님 이름 뭐야? 모르는 사람 태반일걸요. 그러니까 뭐 한국은행 총재님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그 경중에서 굉장히 그렇죠. FRB의 금리 결정과는 좀 큰 차이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장주에 대한 부담을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성장주는 미래 가치를 엄청 땡겨오거든요. 예를 들어 지금 스페이스X는 적자거든요. 이제 막 흑자로 전환하는. 그러니까 EPS가 주당 순이익이 산정이 돼야 PER을 곱해가지고 주가를 목표 주가를 세울 텐데 주당 손실이 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PSR이라고 매출에다가 곱해준다고요. PSR이라고. 그런 것처럼 어쨌든 매출로 그냥 평가해서 지금 이득이 나지 않지만 먼 미래의 가치를 땡겨와서 스페이스X에 몇백 배의 가치를 부여해주죠. 근데 금리가 인상돼 버리면 그게 깨지거든요. 먼 미래의 가치를 땡겨온 것들이 무너져요. 그래서 성장주에게는 더 악영향이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금리 인상을 하면은 성장주에게 악영향이다. 성장주가 대부분 뭐 바이오나 아까 말했던 우주항공이나 이런 것들이잖아요. 먼 미래 가치를 땡겨서 지금 적자지만 지금 현재 가치를 굉장히 높게 부여하는 이런 종목들인데 아까 말했듯이 뭐 FRB의 금리 인상이었다면 조금 더 성장주에게 악영향이라고 하겠지만 뭐 우리나라가 금리 인상을 했다고 해서 뭐 우리가 독단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요. 어떤 세계적인 상황을 반영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뭐 그것 때문에 바이오가 빠진다. 뭐 이거는 뭐 그렇게는 말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일단 알테오제는 플러스, 한미약품은 마이너스 뭐 이런데 지금 그 저항권에 와서 그냥 저항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알테오젠이 지금 딱 20개월 선에 걸렸거든요. 정확하게 그렇죠? 꼬리를 달고 20개월 선에 종가를 맞춰놨고 한미약품은 전 고점 그렇죠? 60만 원이라는 마디지수 때와 이번 연도에 3번 정도 실패를 했어요. 60만 원 갔다가 그 자리를 가려고 하니까 지금 밀리는 거죠. 트라우마 같은 거예요. 트라우마.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뭐 그 허들을 못 넘고 좌절을 하면 항상 그 부분에 가서 또 실패를 하잖아요. 사람이 트라우마 때문에. 이게 주가도 똑같거든요. 그 전고점에 딱 걸렸다. 그래서 저항을 받는 것이지 뭐 지금 금리 인상 때문에 이거를 이꼬르 떨어졌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그렇죠. 그런 변수를 크게 산정하기에는 좀 우리나라의 그 영향도가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모더나 관련주에서 막 부각이 됐었잖아요. 그리고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비만 치료 물질 근손실 없는 거 이제 수출해서 제넨텍에 그런 부분이 부각이 됐는데 아직 시세가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금리 인상의 뭐 그 여파로 떨어졌던 제가 말했던 기술적 저항선에 부딪혔던 알테오젠 모더나 관련주 관련 테마로 얽힌 거 그다음에 비만 쪽으로 한미약품 아직 이제 저항을 받고 조금 조정을 할 뿐이지 이 모멘텀은 살아있다고 보이니까 오히려 이럴 때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어서 버블맵 통해 현재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AI 랠리의 지속 여부를 좀 가늠할 수 있는 엔비디아의 실적이 나왔습니다. 매출이 962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매출과 주당 순이익 모두 시장의 예상치를 크게 상회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이 내년 회계 연도에 매출이 70% 이상 늘어날 것이다. 깜짝 가이던스까지 제시를 했고요. 국내 반도체주에도 그 훈풍이 이어불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반도체주가 2.6% 튀어오릅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프리마켓에서는 3에서 5%대 급등하는 흐름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2에서 3%대 상승 흐름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또 관련해서 반도체 설비 투자 관련된 전기 전자단이 좋습니다. 현재 전력기기 3사가 모두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이외에 기판이나 광통신, 2차 전지 쪽도 강한 견조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오늘 금융 쪽도 이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 인상 결정을 내렸죠. 금융 쪽도 현재
빨간불로 좀 포착이 되고 있고 다만 이 화장품주는 최근에 최고가를 경신을 한 만큼 신고가 경신을 한 만큼 오늘은 다소 쉬어가는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외 운송 물류단 안에서는 현대차가 어제 인베스터 데이를 진행한 후에 오히려 실망 매물이 좀 출회가 되고 있고요. 운송물류단 안에서는 항공 우주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버블 섹터로 오늘 전력기기 살펴보겠습니다. AI 데이터 센터에 관련한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엔비디아가 117%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가 계속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려면 당연히 이 전력기기, 전력 설비에 대한 내용이 좀 선행이 되어야 하는 만큼 오늘 관련주가 긍정적인 움직임 이어갑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 들어 계속 초고압 직류 송전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는 LS 일렉트릭이 G 버노바와 함께 관련한 합작 법인을 설립한다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위원님, 일단 관련해서는 좀 세 개 기업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중 한화증권이 효성중공업을 최선호주로 제시를 했습니다. 근거로는 북미에서의 경험과 실적을 들었는데 위원님이 보실 때에는 이 직류 송전 관련해서 어느 기업을 좀 보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네, 기술적으로도 효성중공업, 아니면 HD 현대일렉트릭 이런 것들이 우위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전력기기는 좋아요. 지금 흔들림이 없어요, 사실은. 지금 오히려 반도체보다도 전력기기가 탄탄합니다. 지금 일본도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어 지금 키오시아 홀딩스가 사실 우리나라에 영향이 더 크잖아요. 키오시아 홀딩스가 미국에 샌디스크가 있는데 일본에는 이게 샌디스크거든요. 낸드 플래시 쪽. 그래서 샌디스크든 키오시아 홀딩스든 지금 다 보면은 지금 이제 기술적으로 약간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샌디스크는 어제 살짝 간밤에 들어 올리려다가 또 쫙 실패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20주선 또 아래에 있어요, 다. 아까 다른 것들 종목 보여드렸잖아요. 삼성전자부터 시작해서 기판주들 다 봤죠, 우리. 샌디스크도 20주선 밑에 지금 깔려 있잖아요. 그리고 키오시아 홀딩스도 깔려 있거든요, 이거. 지금 그쵸? 자, 근데 지금 우리 효성중공업이랑 일본 걸 보다가 볼까요? 일본에 다 깔려 있는데 히타치는 위에 있어요. 20주선 위에 히타치가 전력기기 업체거든요. 이 지금 HD 현대일렉트릭이나 효성중공업이 있는 그 분야에서 있는 기기 업체인데 지금 키오시아 홀딩스나 지금 도쿄일렉트론 이런 거보다 훨씬 낫잖아요. 반도체보다 전력기기가 나아요. 일본도. 우리나라도 보시면 효성중공업 그리고 이제 3사를 이제 먼저 보면 HD 현대일렉트릭 그다음에 LS 일렉트릭이죠. 여기서 이제 강도를 하면 LS 일렉트릭하고 효성중공업이 강하네요. 그렇죠? 엄밀히 따지면 조금 세밀하게 다 따지면 LS 일렉트릭이 제일 강해요. 그렇죠? LS 일렉트릭이 딱 10개월선 정확하게 꼬리 달고 지지받았죠. 효성중공업은 살짝 깨고 10개월선 돌파했잖아요. 맞죠? 그죠? 그다음에 HD 현대일렉트릭은 20개월선까지 빠졌잖아요. 그리고 4위까지 넣어주면 산일전기 이것도 20개월선까지 빠졌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일단 전력기기는 히타치를 봤을 때 반도체보다 낮고 살아있고 우리나라도 전력기기 3사가 좋은데 거기서 LS 일렉트릭과 효성중공업 요게 1, 2이기 때문에 요 정도까지 히타치의 모습을 보면서 매매하는 게 좋다. 산일전기랑 지금 HD 현대일렉트릭을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발빠르게 움직이셔야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1, 2 업체들이 5%가 빠지면 3, 4등 업체들은 10%, 15% 빠지고 더 빨리 빠지기 때문에 손을 더 빨리 쓰셔야 되는 그러니까 3, 4등주 하면은 더욱더 빨리빨리 대응해야 되는 그런 어떤 긴박감이 있습니다. 네, 일단 3, 4등 주는 조금 더 발빠르게 대응이 필요하다. 전력기기 설비는 안정적으로 좀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다는 점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특징 섹터로 반도체 기판 관련해서 보겠습니다. 오늘 이 반도체발 훈풍에 기판주도 견조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LG 이노텍은 오늘 호재도 있었는데요. 이 아마존의 자율주행 회사 이 죽스에 카메라 모듈을 공급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사실 LG 이노텍은 얼마 전에도 카메라 모듈 공급 소식으로 급등하는 흐름을 보였는데요. 이렇게 좀 반도체 기판 종목들은 이런 다른 호재까지 좀 발걸치고 있는 경우들이 좀 많은데 그렇다면 기판주에서 오늘 어떤 종목 한 가지 좀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이수페타시스를 골랐지만 좀 삼성전자 LG노텍이랑은 좀 그 내용이 다르죠, 사실은. 이수페타시스는 계속 처음부터 고다층
여러 개 층을 가진 기판 쪽에 주력을 해가지고 엔비디아의 선택을 받으면서 완전히 떴죠. 근데 얘를 아까 전에 뭐 코리아 서키트 대덕전자와는 또 결이 달라요. 그리고 삼성전기 LG노텍과 또 결이 다르고, 삼성전기 LG노텍은 뭐 말 그대로 사실 카메라 그 부품주였잖아요. 카메라 모듈이라던가 뭐 기판, 휴대폰에 들어가는 기판 만들어가지고 삼성전자 갤럭시나 애플 수혜주였잖아요. LG노텍은 애플 라인이었고 삼성전기는 당연히 갤럭시 라인이었고, 근데 이게 AI 데이터 센터 쪽으로 얽히면서 이제 급등을 한 건데,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또 여기서 교훈을 얻을 수가 또 있잖아요. 뭐 그때 그 누누이 얘기를 했지만 이런 식으로 부자연스럽게 급등했을 때는, 왜 부자연스러운지는 아시겠죠? 공 튀길 때 생각해 보시라고. 공을 오랫동안 튀기면서 멀리 가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가슴 높이에서 계속 튕기면서 가야지. 갑자기 세게 튕기다거나 혹시 요철을 밟아서 공이 높게 튕겨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머리 위에 있는 공을 세게 누를 수는 없거든요. 컨트롤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오버슈팅이 나왔을 경우에는 당연히 공을 다시 가슴 높이 아래로 튕기면서 제어할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높이도 낮춰야 되니까. 높이도 낮추는 가격 조정과 공을 다시 통통통통 가슴 높이까지 튕기면서 여러 번 튕기는 기간 조정. 그 두 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LG노텍이랑 삼성전기가 지금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삼성전기, LG노텍이 둘 다 너무 높게 오버슈팅을 하면서 과열권에 접어 들어가지고 이제 밑까지 이제 그 가격 조정이 나왔죠. 그렇죠? 가격 조정이 지금 나오는 상태고 10개월 정도까지 이제 기간 조정이 나오면서 이 좀 이동평균선을 예쁘게 가꾸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런 면에서 일단은 지금 신규 매수자들에게는 이제 유리한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가격 조정이 일단 나왔죠. 그다음에 이동평균선들이 조금 밀집을 하는 기간 조정만 나오면 좋은 기회가 옵니다. 근데 이제 여기 높은 곳에서 완전 최고점에 물리신 분들이 좀 걱정인 거죠. 이제 좀 그런 분들은 왜냐하면 심리가 급하니까요. 내가 물렸다는 생각 때문에 좀만 올리면 팔고 싶은 욕구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조금 여유를 갖고 좀 대응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가격 조정이 어느 정도 나왔기 때문에 삼성전기, LG노텍도 좀 유리한 국면으로 점점 접어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가열권에 접어들었긴 하지만 이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삼성전기와 LG이노텍도 충분히 신규 매수에 진입할 만하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꼬마 버블도 한 가지 뽑아주시죠. 네, 오늘 그 화장품, 바이오 이런 식으로 쉬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반도체가 반등하니까 그리고 전력기기가 반등하니까 이게 같이 다 움직일 수는 없어요. 딱 상성이 있죠. 대부분 뭐 일단 여러 가지 상성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화장품이랑 바이오는 약간 방어적인 성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성장주 얘기했잖아요. 금리 인상되면 성장주에게 불리하다. 뭐 바이오도 성장주이긴 해요. 근데 제약 바이오라고 이렇게 우리가 제바라고 이름 붙이는 게 제약 같은 경우에는 조금 방어적인 능력이 있거든요. 이렇게 보자면 뭐 성장주에서 반도체 좀 이게 조금 뜨니까 AI 쪽으로 요 지금 방어주적인 성격을 가진 화장품 제약이 조금 죽는다. 뭐 바이오를 아예 바이오라고 하면 좀 그러니까 한미약품 유한양의 이런 스타일은 방어적인 능력이 큽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장이 지수가 올라오고 반도체가 올라가니까 화장품 제약은 좀 쉽니다. 근데 쉬는 거지. 거품이 완전히 꺼져가지고 형체도 알아볼 수 없게 없어진다. 이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저는 꼬마버블을 화장품 쪽, 뭐 제약 쪽 이런 거 노려보는 게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화장품 쪽에서 뭐 지금 그동안 꼬마버블로 꽤 많이 꼽았었잖아요. 제가. 그래서 코스맥스도 지금 역사상 신고가를 거의 가버렸고요. 오늘은 실리콘2라는 걸 보겠습니다. 자, 실리콘2는 아직 안 갔죠. 이게 밸류체인상 이제 얘네들이 하는 일은 OEM, ODM으로 만들어주거나 용기 만들고 이런 업체가 아니고 그 사이트를 들어가면요. 여기에 한국에 먹는 거, 한국인이 바르는 거, 한국인의 옷 이렇게 섹터를 나눠가지고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이 쇼핑을 할 수 있고 정보를 얻을 수 있게끔 외국어를 제공을 합니다. 그 다음에 창고가 없는 소호업체들, 그 이제 장사를 시작했는데 창고가 없으신 화장품 업자분들 있잖아요. 창고도 전 세계적으로 갖고 있어서 실리콘2의 창고를 이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 지금 홈페이지 구축도 해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뒤에서 백업을 해주는 이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화장품 업체들이 지금 달바글로벌이나 API들도 신고가를 갔잖아요. 그 최전선에 있는 그리고 밸류체인 최앞단에 있는 애들이 먼저 신고가를 가고 근데 코스맥스 한국콜마,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OEM, ODM 기업들도 따라서 가고 그다음에 이제 실리콘2 같이 뒤에서 백업해주는 이런 업체들이 가는 거죠. 탑다운 방식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꼬마 버블로 화장품 업종을 노리지만 그 업종 안에서도 버블의 크기를 나눠가지고 왕버블, 중간버블, 스몰버블로 봤을 때 이제 실리콘2 같은 스몰버블이 또 꼬마 버블 안에서 클 수 있는 버블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또 여러분들이 APR에서 달바글로벌에서 코스맥스에서 수익을 얻으셨다면 절반 정도를 이제 또 실리콘2에 옮기셔가지고 이제 2모작, 3모작을 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실리콘2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반도체주가 쉬어가면서 상대적으로 이 방어적 성격을 띠는 화장품과 이 식품, 그다음 제약바이오가 좀 쉬어가고 있는데요. 그중에 오늘 꼬마버블 화장품 살펴봤고요. 아직 신고가를 경신하지 않아서 상승 여력이 좀 충분히 남아있는 실리콘2 종목으로 짚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 신일서 위원과 함께 시장 전략 세워봤습니다. 위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향한 주주환원 확대 요구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배당보다 투자를 늘려 기업을 키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주장이다. 삼성전자가 주주환원을 못해 주가가 내려간다는 일각의 평가를 허접한 얘기라고 일축했다. 배당을 많이 했다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같은 기업이 성장할 수 있었겠느냐고 반문했다. 핵심은 자본 축적이다. 벌어들인 돈을 배당으로 나누기보다 반도체와 미래 산업에 재투자해야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관세 압박에도 지나치게 위축될 필요가 없다고 봤다. 박 회장은 반도체 없이는 엔비디아와 미국 빅테크가 돌아가지 않는다며 한국 반도체의 협상력을 강조했다. 부동산과 비트코인에는 강한 경고를 던졌다. 부동산으로 돈 버는 시대는 끝나야 한다며 젊은 세대를 위해 주택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가상자산 투자와 관련해서는 비트코인으로 돈 번 사람이 거의 없다며 대출까지 받아가며 거래하는 행태를 지적했다. 네, 시장 전반적인 흐름 좀 거시적으로도 봐드릴 거고요. 오늘 박근호 이데일리 TV 전문위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그리고 최근 시장에 두드러진 거는 그냥 환율인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한 7원 정도 빠지는 흐름들 나타나고 또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소식도 있었습니다. 네. 1,600원을 넘보던 달러원 환율이 어느새 1,300원대로 뚝 떨어졌는데 그렇죠. 네. 새로 또 버티면 또 지나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런데 이거 관련해서 움직임을 좀 봐야 되거든요. 네.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일단 환율이라는 것은 어떤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움직이진 않죠. 굉장히 여러 가지가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는 건데 우리가 보통 돈이라는 것은 사실 액면가라는 게 있긴 있습니다만 환율이라는 것은 다른 나라의 통화와 비교를 하는 거니까 네네. 이게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 이제 달러만 본다라고 하면은 가격을 가진 모든 재화는 이제 그 거스를 수 없는 그 법칙이 하나가 있어요. 이제 그게 어떤 거냐면 너무 단순 논리긴 합니다만은 귀하면 비싸지고 흔하면 싸진다. 네. 이걸 벗어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수요 공급의 그렇죠. 원칙. 예, 이제 환율도 마찬가지긴 한데. 자, 우리가 보통 올해 이제 1분기, 2분기서부터 계속적으로 3분기까지 그리고 내년까지 반도체 기업들이 엄청난 달러를 벌었고 앞으로도 엄청나게 벌 거고 예상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 그동안에 그 반도체 기업들 우리나라 수출 너무 잘 되면 달러를 많이 벌어올 텐데 왜 이렇게 8월 전에는 7월 말까지는 환율이 이렇게 높았나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어요. 네네네. 근데 그중에
가장 어떤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면 달러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아무리 많이 벌어도 조선주들이 아무리 많은 달러를 벌어오고 방산주들도 아무리 많은 달러를 벌어와도 그들이 달러를 원화로 환전을 안 하면 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사실 그 환율이 안정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달러를 그냥 보유하고 있으니까 풀리지 않는군요. 그렇죠. 삼성전자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1년에 한 3조 원 내외밖에 네네. 달러를 안 갖고 왔었어요. 네. 근데 이제 자료 잠깐 보면서 말씀드리면 재정경제부에서 7월 14일 날 보도 자료가 나왔죠. 이게 이제 아마 경제방송에서는 뭐 제일 처음 보여드리는 것 같은데 여기 이제 네모칸 친 부분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하반기에 반도체, 중공업 기업들의 달러 매도 등 외환 시장 수급 개선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앞서 설명드렸지만 달러를 굉장히 많이 벌었지만 환전을 안 하다 보니까 이게 환율에 이제 어떤 그 영향이 없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재정경제부에서 7월 14일 보도자를 보면 이제는 이제 조선주들 달러 많이 벌었던 그리고 반도체 기업들이 달러를 원화로 바꾸고 있다. 이게 때가 그게 터닝 포인트였군요. 그러니까 7월 중순이니까 저게 네. 이제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외에도 뭐 하이닉스 ADR이나 뭐 수출 같은 것도 굉장히 잘 되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돼서 지금 환율이 굉장히 좀 다이나믹하게 안정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8월 들어서 환율이 하락한 이유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셨고요. 환율 하니까 딱 생각나는 게 SK하이닉스 ADR. 가장 중요하죠. 이게 이제 바래게 되면서 환율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얘기가 왕왕 들렸었는데 네. 이거 좀 개념이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좀 쉽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하이닉스 ADR이 정확히는 이제 ADS라고 이제 표현하는 게 맞긴 한데 하이닉스 ADR 규모가 이제 40조죠. 근데 네. 하이닉스가 이제 이렇게 밝혔어요. 우리가 미국에 이제 ADR로 ADS를 상장을 하는 이유는 국내 투자의 어떤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다라고 사실 말을 하긴 했어요. 네네. 그러면은 미국에서 ADR 상장이 돼 있으면 달러로 받을 텐데 국내 설비 투자를 하려면 또 이게 원화로 환전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상징적으로 우리가 보통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미리 올라가고 떨어질 거다라고 예상이 되면 미리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하이닉스 ADR로 인해서 40조 원 내외 달러가 한국으로 우리나라로 온다라고 게 미리 시장에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먼저 이제 환율이 움직였고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뭐 사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SK하이닉스 ADR. 달러로 이제 그 전 세계 시장에서 오고 가고 있는 그런 네. 음식이기 때문에 중요했다라는 말씀드리고 이제 8월이잖아요. 근데 법인세 예납도 영향을 미쳤다. 이거 어떤 얘기인가요? 저는 시기적으로 봤을 때 네. 이게 가장 크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게요? 네, 그렇죠. 우리가 보통 환율을 보면 7월 달까지는 계속 올라갔고 네. 8월 달 날짜 월의 어떤 7일에서 8월 바뀌자마자 바로 내려갔거든요. 근데 법인세 예납이 무엇이냐면 이제 우리가 보통 1년 동안 번 돈을 다음에 이제 2, 3월 달에 이제 법인세를 내게 되는데 이거를 올해 이제 반기에 1월서부터 6월 달까지 번 법인들의 세금을 8월 달에 이제 반 정도를 미리 내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근데 깎아주진 않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 환율을 보면 8월 달서부터 급격하게 내려갔거든요. 네네. 근데 이 법인세 예납 그 규모가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올해. 얼마요? 작년에는 한 17조 원 정도 수준이었었는데 네. 올해 법인세 예납 금액이 예상치로 46조 원이 왜 나왔어요. 이렇게 튀었죠? 그만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돈을 많이 벌었다는 뜻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랬군요. 그럼 46조 원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하이닉스 ADR보다도 규모가 큰 거거든요. 그러네요, 40조.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그 많은 돈을 번 걸 달러를 벌었는데 이거를 46조 원을 납부하기 위해서 원화로 바꿨다. 이게 언제냐? 8월이거든요. 그럼 제가 봤을 때는 하이닉스 ADR은 굉장히 상징적인 거고 네. 이 법인세 예납이 시기적으로는 가장 좀 그 맞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SK하이닉스 ADR 발행은 상징적이고 사실상 8월 법인세 예납 네. 요 이슈가 좀 실질적인 효과, 그렇죠. 영향을 줬다.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네, 8월 달부터 시기적으로. 바로 이렇게 환율이 네. 내려가니까 이 부분이 가장 좀 많은 그 영향도 미쳤다라고 이제 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위원님이 파악하신 환율 미치는 영향이 있어요? 주주 환원이죠, 주주 환원. 주주 환원.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네. 주주 환원. 하이닉스 기준에서 뭐 보통 40조, 삼성전자에서 110조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무리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돈을 많이 벌어도 그걸 원화로 갖고 있지는 않거든요. 다 달러로 갖고 있는데 뭐 그동안은 왜 달러로 갖고 있었냐?
저라고 하더라도 달러로 갖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자도 훨씬 많이 주니까 실질적으로는. 이런 것도 있고 달러 인덱스가 굉장히 좀 다이나믹하게 좀 내려갔는데 달러 인덱스 그 차트를 보면서 제가 한번 좀 의미 있는 구간을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거예요? 제가 준비한 차트는 저건 아닌데 네네. 일단 달러 인덱스가 그렇죠 이거죠. 일단 100에 지금 이제 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100에 달러 인덱스 100에 선이 그어져 빨간색이요? 네, 그렇죠. 저거보다 위에 있으면 보통 달러가 이제 대표적인 6개국 기축 통화보다 세다라는 뜻이고 밑에 있으면 이제 다른 기축 통화국들 대비해서 이제 가치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100 이하 위치를 하는 건데 화살표로 표시된 부분이 있죠. 저게 이제 언제냐면은 미국 이제 재무부에서 미국 장기채 바이백 발표했을 때예요. 네. 그때 우리나라 최근에 원달러 환율 중에 원래는 달러 원 환율이 맞는 표현이긴 합니다만은 가장 많이 다이나믹하게 떨어졌던 때가 바로 채권 그 바이백 발표했을 때고 백선 위쪽에 그 7월 말에 2번 정도 뚝뚝 이제 달러 인덱스가 크게 떨어진 적이 있을 거예요. 네네. 저건 언제냐면 7월 달에 이제 FOMC 회의에서 금리 이제 동결하면서 약간 좀 노이즈가 좀 발생했었는데 그때 좀 떨어졌는데 그렇다라고 하면은 바이백 발표했을 때 왜 달러가 떨어지면서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에도 영향을 미쳤냐? 빚을 이제 장기채를 그 매입을 한다는 건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빚을 갚는 거거든요. 근데 단기채를 발행을 해서 장기채에 빚을 갚겠다. 그걸 한마디로 빚을 내서 빚을 갚는다라는 구조가 맞는 건데 그것 때문에 달러의 가치가 좀 약간 흔들렸어요. 그래서 그때 화살표 표시되어 있는 이제 시청자분들 보시면 저때 우리나라 그 원달러 환율이 정말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연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도 환율이 지금 이 시각 6원 80전 정도 떨어져서 1,379원 50전 정도로 기록하고 있는데 자연스럽게 워낙 강세 수혜주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이잖아요. 환율이 떨어진다는 건 워낙 강세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대표 어떤 업종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게 반대로 수출주에게는 약간 리스키한 맞습니다. 정확한 표현이신데 네. 사실 워낙 강세 수혜주는 대부분 수익과 관련된 종목군들이 많아서 재미가 좀 없긴 합니다. 실질적으로는 이제 저는 농심을 좀 주요 깊게 워낙 강세 수혜주로 농심? 일단 농심 같은 경우는 밀가루나 팜유나 이런 것들을 수입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영향도 있을 수 있고 제가 이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식품주들이 가격을 농심 같은 경우에 8월 달에 대부분의 제품들을 가격을 올렸거든요. 근데 우리가 식품주들이 가격을 올릴 때 어떤 식으로 돈을 버냐면 보통 식품주들이 가격 올릴 때 우리 원자재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우리 가격 올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 달러도 너무 강세고 수입하는데 너무 돈이 많이 들어요. 했는데 가격 올려요. 네. 그러면 원자재 가격은 반드시 안정화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환율도 좀 내려가 있고 그러면 가격을 올린 농심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좋은 거죠. 그렇죠. 스프레드가 벌어지는 거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가장 어떤 농심의 실적에 도움이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앞서서 이제 말씀해 주신 워낙 강세로 인해서 좀 약간 손해를 볼 수 있는 종목군들은 대부분 대표적으로 좀 조선주들처럼 이게 계약이랑 납품까지 리드 타임이 긴 그 기업들. 까마귀 계약은 5천만 달러를 계약을 했는데 이게 1년 반 뒤에 납품을 하려고 했더니 이게 달러 가치가 확 떨어져 있어갖고 이럴 때. 근데 삼성전자 자료를 보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것도 역시 경제방송에서 처음 아마 시청자분들이 보실 건데 삼성전자 이제 분기마다 나오는 사업 보고서에 딱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 우리는 환율이 5% 위나 아래로 움직일 때 4,350억의 수익과 손실이 왔다 갔다 한다. 이게 바로 전분기거든요. 이때 이제 삼성전자 그 전자공시 가서 보시면 이걸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4,350원, 환율이 5% 움직일 때 4,350원이 움직인다. 그러면 지금 환율이 고점에서 한 10% 떨어졌어요. 그러면 거의 1조 원 가까이 지금 순이익이 좀 줄어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환율에 따라서 실적도 변동이 될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시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 금통위에서 지난달에 이어서 또 인상을 했습니다. 3%. 그러면서 사실 시장이 그 발표 나고는 살짝 그 상승폭 줄이는 흐름들이 나타났었거든요. 영향을 미쳤는데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네. 제가 아까 그 금통위 발표를 딱 했을 때 그 환율 움직임을 계속적으로 지켜보다가 지금 방송을 들어왔거든요. 네. 근데 오늘 환율이 이제 금리가 실질적으로 이제 그 인상한다라고 시장에서 어느 정도 예상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오르다가 환율이 이제 시장에서 올라서 출발했다가 환율이죠. 환율이 금리 발표하고 나서 오히려 좀 약간 좀 반대로 좀 움직이는 듯한 느낌이 좀 나더라고요. 근데 전반적으로는 시장이 예상대로 움직이는 거 있는 것 같고 네. 그동안에 우리나라가 그 어떤 환율이 굉장히 좀 시장의 우려감을 나타낼 정도로 높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게 한국이랑 미국이랑 금리 차가 맞아요. 상당히 좀 높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글로벌적으로 미국보다 금리가 이제 좀 낮은 어떤 나라들을 대본적으로 살펴보면 유럽은 전통적으로 좀 낮고 그다음에 싱가포르나 중국 빼고는 거의 우리나라가 유일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금리 차가 이제 0.75%로 좀 좁혀졌죠. 이걸로 인해서 이제 환율이 조금 더 안정될 수 있는 어떤 여건이 좀 마련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것은 환율이 과거처럼 이제 높았을 때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우리나라로 사실 주식시장으로 많은 자금이 오는 게 엄청 부담스럽죠. 실질적으로는 뭐 우리나라 주식을 팔아서 이제 달러로 환전을 할 때 굉장히 불리할 수밖에, 그러니까 한차손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상당히 많이 완화가 됐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이제 코스피 쪽 위주로 어떤 그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은 상당히 과거보다는 뭐 높아졌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이 기준금리가 3.75%, 네. 오늘 우리가 한 차례 더 지난달에 이어서 연속 올렸기 때문에 3%, 0.75%포인트 정도 격차가 납니다. 어쨌든 환율 굉장히 중요한 거고 금리의 방향성 이런 부분까지 좀 진단을 해주셨는데요. 굉장히 좀 의미가 있었습니다. 시장 잘 풀어갈까요, 앞으로? 과거처럼 제가 봤을 때 네. 화끈한 시장은 조금 힘들 수도 있는데 굉장히 안정적이고 차분하게 위쪽 방향으로 올라가는 그런 시장은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편안한 8월 말 9월의 흐름 됐으면 좋겠습니다. 박근호 이데일리 TV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엔비디아가 2분기 매출 962억 2천만 달러를 기록하며 13개 분기 연속 역대 최대 실적을 갈아치웠다. 전년 동기 대비 106% 폭증한 수치로 월가 예상치보다 40억 달러를 더 벌어들이며 시장을 압도했다. 데이터 센터 부문 매출만 117% 늘어난 890억 달러에 달해 전체 실적의 90% 이상을 견인했다. 실적 발표 직후 엔비디아 CFO는 빅테크 간 순환 재정 논란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AI 기술의 실질적 가치를 강조했다. 한 세대에 한 번 나올 독보적 기술 리더십을 바탕으로 고객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어 거품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회사는 공급 제약 속에서도 2028 회계연도까지 약 70%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자신했다. 폭발적인 수요 속에서도 공급망 병목 현상과 비용 상승은 주요 리스크로 지목됐다. 차세대 AI 플랫폼 베라 루빈이 3분기 데이터 센터 매출의 20%를 차지할 예정이지만 공급 부족은 2028 회계연도 말까지 지속될 전망이다. 여기에 메모리 가격 급등 여파로 4분기 마진이 70일부터 72% 선까지 압박받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수익성 방어가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주요 증시 일정과 특징 종목 살펴보는 마켓 캘린더 시간입니다. 현재 시간으로 27일에 SK하이닉스가 미국 인디애나주의 반도체 팹 첫 착공식을 갖습니다. 오늘 관련한 내용, 생산 현지화에 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SK하이닉스는 2024년도에 인디애나주와 투자 협약을 맺었습니다. 투자 규모가 약 38억 7천만 달러였고요. HBM 등 이 AI 메모리 패키징 시설을 기반으로 해서 HBM4E와 HBM5부터 생산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또 이번에 HBM 관련해서 연구도 함께 진행할 수 있는 R&D 거점도 설립한다고 밝혔습니다. 2028년 하반기부터 양산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번에 이 팹은 미국에 처음 짓는 HBM 패키지 처음 이 생산 기지입니다. 이번 이 기회를 통해서 앞으로 SK하이닉스는 HBM의 이원화 전략에 들어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전공정은 그대로 한국에서 진행이 됩니다. 한국에서 생산한 이 HBM 웨이퍼를 가지고 미국에 가서 최종 패키징을 끝내는 방식인데요. 엔비디아 같은 이 AI 고객사, 메모리 반도체 고객사가 많이 위치해 있는 만큼 SK하이닉스는 이번 팹 착공식이 큰 전환점이 될 것으로 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도 살펴보시죠. 체크포인트 3가지입니다. 이번 행사를 앞두고 SK하이닉스는 주요 고객사와 협력사에게 초대장을 보냈다고 알려졌습니다. 일단 광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가 참석 확정을 지었는데 이 중 젠슨왕 CEO와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다시 한번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고요. 또 전공정에 대한 후보지 검토, 생산 확대 이야기가 나오는지도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이 미국 CNBC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고객들이 원한다면 전공정 팹에 투자에 그런 의향도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 전공정 팹이 확실시 되게 되면 수십조 원의 투자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또 여기에 더해서 SK하이닉스의 최태원 회장은 전공정에 대해서도 부지를 한 달 넘게 현재 물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관련해서 좀 어떤 내용이 이루어지는지 체크해 보셔야겠고요. 또 이번에 이 부지 관련해서는 퍼듀 리서치 센터 인근을 부지로 낙점한 점이 또 부각이 됐습니다. 퍼듀 대학교의 인재 풀과 앞으로의 연구 인프라를 흡수하겠다는 이야기인데 관련해서 어떤 프로젝트 내용이 전해지는지도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또 삼성전자도 계속해서 생산 현지화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일단 테일러 공장, 바로 첨단 파운드리의 전초기지가 될 예정인데요. 일단 미국은 텍사스 오스틴에 2000년대부터 계속해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레거시 파운드리의 거점이 된다면 이 삼성전자는 이 텍사스 테일러에도 새롭게 짓는다고 밝혔는데요. 오스틴과는 또 다른 공정과 제품을 담당하게 함으로써 1공장, 2공장을 나눠서 투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테일러에는 총 440억 달러가 들어갑니다. 약 60조 원이 쓰일 예정이고요. 일단 1공정은 2026년 가동이 목표입니다. 이 나노급 최첨단 공정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의 이 파운드리의 수요를 감당할 예정인데요. 테슬라의 차세대 AI 칩 수주까지 확정을 1공장은 수주 확정을 지었습니다. 2공정은 올해 말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고요. 2030년 양산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 2공장이 모두 가동에 들어가면 미국 본토에서는 이 웨이퍼 가공부터 완제품 출하까지 전체 이 파운드리 밸류 체인을 구축할 수 있다는 점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이 반도체 투톱이 SK하이닉스는 지난주에 일본에 대한 반도체 건립 소식도 또 전해진 만큼 생산 현지화에 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엔비디아가 또 호실적을 발표했는데요. 관련해서 반도체 종목들의 주가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장 초반에 강하게 튀어 올랐다가 상승폭이 좀 둔화가 되긴 했는데 현재는 다시 3%대까지 올라왔습니다. SK하이닉스가 3.5% 상승하면서 174만 원 선에 거래되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2.4% 오름세 보이면서 26만 8천 원 선에 현재가 형성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코스닥 시장 안에서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도 강세를 시현하고 있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1.9% 오름세, 원익 IPS가 1.1% 오르면서 11만 원 선에 거래됐고요. 한미 반도체는 이 8공장 TC본더 공장 건립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현재 0.9% 상승하면서 22만 1천 원 선에 현재가 형성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생산 현지화 반도체 회사들 관련해서 마켓 캘린더 전해드렸습니다.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향한 주주환원 확대 요구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배당보다 투자를 늘려 기업을 키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주장이다.
삼성전자가 주주 환원을 못해 주가가 내려간다는 일각의 평가를 허접한 얘기라고 일축했다. 배당을 많이 했다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같은 기업이 성장할 수 있었겠느냐고 반문했다. 핵심은 자본 축적이다. 벌어들인 돈을 배당으로 나누기보다 반도체와 미래 산업에 재투자해야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관세 압박에도 지나치게 위축될 필요가 없다고 봤다. 박 회장은 반도체 없이는 엔비디아와 미국 빅테크가 돌아가지 않는다며 한국 반도체의 협상력을 강조했다. 부동산과 비트코인에는 강한 경고를 던졌다. 부동산으로 돈 버는 시대는 끝나야 한다며 젊은 세대를 위해 주택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가상자산 투자와 관련해서는 비트코인으로 돈 번 사람이 거의 없다며 대출까지 받아가며 거래하는 행태를 지적했다. 네, 현재 코스피 지수가 1.9% 상승하죠. 6,937포인트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의 경우에는 하루 만에 이제 반등을 하면서 833선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장은 뭐 엔비디아 실적 끝났고 이렇기 때문에 뭐 금통위 이슈 끝났고 잭슨홀 미팅 주목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아무래도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케빈 워시 의장의 발언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환율이 1,380원대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외국인 매수에서는 유리할 가능성이 있는데 현재 코스피에서 외국인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삼전 닉스, 삼성전자 하이닉스 2에서 3%된 상승세, 물론 시초가 대비 상승폭은 주는 음봉의 흐름은 하고 있지만요. 긍정적이고요. 그래도 오늘 전반적으로 반도체, 전선, 2차 전지, 광통신 등 AI 관련주 상승세를 띠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시장의 분위기가 나쁘지 않게 잘 가고 있는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내일 또 한 주의 마지막 거래 금요일인데요. 내일 오전 10시에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